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문학 일반부터 넘어가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PPT를 사용하지 않고 좀 필기 위주로 좀 나갈게요. 왜냐면 문학은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문학 일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넘기셔도 되고, 문학의 본질 228쪽에 보시면 문학의 본질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거는 특히 소설은 뭘까요?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허구가 되는 거죠. 아우, 우리 카메라 대답 정말 잘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웃는 건 다 앞쪽에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연성이라는 것. 그래서 개연성이 뭐냐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치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현실과 드라마를 가끔씩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마치 뭐처럼 아버지의 일처럼 누군가 바람 피면 아버지를 딱 한번 째려보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님 젊으셨을 때 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통합된 구조물이다. 통합된 구조물이라는 건 맨 마지막만 볼까요? 시대와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파악된다. 이 때문에 문학을 동적 구조라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과거에 잘 보세요. 과거부터 우리가 흥부, 놀부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흥부. 근데 현재에서 보면 누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놀부. 왜? 경제적 관념으로 보면 흥부는 정말 백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흥부가 오히려 이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시대와 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파악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누가 좋은 놈? 흥부. 그렇죠. 그런 거죠. 자, 봅시다. 두 번째, 문학의 기원과 기능, 그리고 미의 식이 나왔습니다. 문학의 기능에는요, 교훈적 기능이 있고 쾌락적 기능, 참나온 문학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기셔서 문학의 미의식 중에 숭고미.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숭고미가 뭘까? 미의식에 보면 숭고미가 있고요, 또 우아미가 있고요, 비장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개미라는 게 보이고 있죠. 이 네 가지 미의식은 여러분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숭고미라는 게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칠까요? 경건 동그라미 치시고요. 엄숙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고고한 정신 밑줄 칠까요? 이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거요. 숭고미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 또는 신, 영웅에게서 느껴지는 미의식이 숭고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만약에 일제강점기였으면 독립운동 할래요, 안 할래요? 해요? 일단 말은 한다고 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칼을 목에 딱 대고 칼을 여기 딱 대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가 있는 곳을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오기 전에 얘기합니다. 일단 딱 칼이 들어오는 사람 잠시만요. 아플 것 같으니 몇 명을 불까요? 전 이럴 거예요. 자, 현실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가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내죠. 그게 바로 숭고미예요. 우리는 말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못합니다.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울어요, 안 울어요? 그것도 우는데 막 고문하고 막 손톱을 빼고 있는데 참아낼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걸 바로 숭고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 이육사의 광야죠. 여러분들 이육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 저항시인. 그래서 육사라는 자체가 이름이 아니죠. 뭡니까? 죄수 번호가 64번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한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한 사람입니까?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죠. 이런 작품을 보고 느껴지는 게 숭고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문학을 보면서 해학할 때 웃기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해학이라고 우기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또 하나.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합시다.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시간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온다라면 잘 볼까요? 자, 오늘 하는 거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문학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일단 50%의 확률. 왜? 안 좋은 일만 써요? 사람이 참
성격이 모나네. 자, 다시 한번.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문학을 쓸 때 현재 상황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늘 얘기하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요. 자, 다시 한번.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 시험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부분 부정입니다. 부정적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 그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현실의 모순을 끄집어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가 되냐면 독재나 이런 나라에서는 뭘 많이 하냐면 방송 매스컴이나 아니면 문학 작가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학 작품을 만들거나 또는 자기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재 상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재가 뭘까요? 있어야 할 대상이 없는 것. 자, 크게 문학 작품을 덩어리로 묶어보면 크게 난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가 없어서 시를 쓸까요? 기승전결이 없어서?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왜 이렇게 근지럽지? 주제가 아니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여서 시를 쓰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 뜨겁게 많아요. 문학 작품 본 적 없어요? 님 이야기. 그래서 보통은 사랑 이야기, 즉 임 또는 임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서 시를 썼을까요? 조국 또는 좀 좁게 보면 고향. 조국이라든가 고향. 이 조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 현대시가 언제? 일제강점기랑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혈육.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형제가 없거나. 물론 친구 이야기도 있지만 혈육이 많습니다. 최근의 작품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는 시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는 시 대체로 얘기해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거의 다 걸려듭니다. 아는 작품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몇 개만 얘기해 봅시다. 아는 작품. 문학에서. 운수 좋은 날?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잠깐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지 결국은 가난해서 부인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건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박완서 작품 제목이 박완서는 아닐 거고 아무거나 윤동주. 아니 이 사람들이 잠깐만 내가 작품을 얘기하라 그랬지 누가 작가를 얘기하라 그래서 작품을 얘기해 달라고. 윤동주. 윤동주는 아는데 작품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 로미오까지는 읽었는데 아직 줄리엣을 못 읽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가 있을까? 윤동주 뭐? 외국 작품까지 너무 동물농장까지 조지 오웰의 그것까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외국 작품 안 나오니까 뭐가 있을까? 진달래꽃? 뭐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윤동주 별에는 밤 왜 썼어요? 조국이 없어서.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육사의 시 왜 썼을까요? 조국이 없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가 부정인데 과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 100개면 100개가 다 그렇진 않지만 100개면 90개, 95개는 대부분이 이 틀 안에 들어와요. 잘 봐요. 지금이 좋아요? 중딩 때가 좋아요? 왜? 왜 중학교 때가 좋아요? 지금처럼 쇠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용돈 받아 쓸 수 있고 시험을 대충 봐도 뭐 괜찮아 할 수 있죠. 왜? 고등학교는 내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얘를 봐봐요. 지금 로또가 됐어. 미국에서. 내가 미국 로또를 샀는데 대박 터진 거야. 한 4천억 원짜리 됐어. 그럼 지금이 좋아요? 중딩이 좋아요? 거 봐. 이게 뭐냐면 현재가 부정이면 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다 긍정적인 말이야. 나 옛날에 날씬했는데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안 되니까 과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할 때는 대체로 과거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적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또 지금 1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백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백수로 살고 싶어요? 백수로 살고 맞다. Sorry.
백수 말고. 백수도 뭐 나의 꿈이 백수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1년 뒤에 우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걸 보통 생각해요? 부정적인 걸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이게 문학작품의 특징이에요. 왜? 얘의 불만이 있으니까 미래에 뭐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건 의지적이고요. 반면에 과거를 생각하는 건 뭘까요? 회상, 향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향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우리 고향 어디예요? 아닐걸요? 산부인과일걸? 서울의 어느 산부인과일걸? 자, 근데 고향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향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 어떤 게 먼저 생각나요? 엄마? 세대 차이다. 자, 세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다. 보통 고향 생각하면 뭐 할머니도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나는 게 내 고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버지들이 보통 고향이 서울이 아니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늙으면 어디 갈 거야.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시골. 왜? 과거 지향이요. 그때의 기억이 좋으니까 가고 싶은 거야. 만약에 그 기억이 안 좋았다라면 안 갈걸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좋으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현실은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못 가. 근데 다 끝내고 나면 간다. 보통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야. 내가 고향 갈 때 니네 다 크면 나 간다. 다 컸어. 아직 못 가. 왜? 돈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과거 이런 거.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작품 하나 볼까요? 이육사의 광야입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이 부지런한 계여절을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지금 세모. 지금이면 언제일까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죠. 현재이겠죠. 지금 눈 내리고,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눈 내리고 밑줄. 다시 밑줄. 매와 양기 홀로 아득하니. 지금 뭐가 내리고 있대요? 눈이 내리고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눈은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부정. 왜? 나의 이 부정적 상황을 만든 게 이놈의 눈이에요. 그런데 매화 동그라미. 자, 여기서 시를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왜 매화가 그래요? 라고 하는데,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물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물 이꼴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부 인간의 모습으로 치환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시인이 이 자연물 쓰고 내가 어디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꽃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 얘기 써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물 농장의 주인이 될 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모습으로 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학이 처음이니까 쓸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소재일 겁니다. 뭐죠? 매화, 난초, 국화, 추군, 대나무, 송은, 소나무. 그래서 매난국죽송.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매난국죽송을 뭐라 그러죠? 이거는 방송사고 아니에요. 대답 안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매난국죽송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보통? 뭐라고 해요, 이거를? 묶어서. 안 들어본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매난국죽송 하면 사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들어봤어요? 사군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를 실업계 나온 거예요. 5개잖아. 그래서 보통 사군자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사군자라고 그냥 의식 속으로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난국죽송이 나오면 이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현대시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고전에서는 100% 맞아요. 그러면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인다? 지조, 절개, 충, 뭐 선비정신, 뭐 의지 이런 것 등을 뭐 상징하는 시어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뭐가 내리고 있지만 눈 내리고 있지만 그러면 현실이 굉장히 안 좋지만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잘 보세요. 매화 향기가 나고 있죠. 그럼 매화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홀로는 누굴까요? 나.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라 하더라도 나는 어떤 거?
이 매화 향기를 퍼뜨리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제강점기면 눈 내리는 상황은 무슨 시대? 일제강점기. 매화 향기를 피는 건 나는 뭐에 대한 의지? 독립에 대한 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가난한 노래는 그러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왜? 내가 뿌릴 거니까. 이거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무슨 노래랄까요? 독립의 노래. 씨를 이제 뿌리겠대 나는. 그래서 다시 볼까요? 다시 청고디에 밑줄 칩시다. 청고디니까 언제 이야기? 미래 이야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뭐 하겠다?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 그러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왜? 이 노래를 부를 사람. 그래서 미래의 후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우 내가 열심히 했다. 두 번째 우아미입니다. 우아미는 뭐냐면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는 미의식이에요. 근데 보통 내가 예를 많이 들 때 뭐가 있냐면 추석이나 설날 되면 방송에서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뭐죠? 뭐라 그래? 아 내가 국어 선생님 맞나?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지? MC가 아니고 뭐라 그래? 그치 뉴스 앵커들이나 누구 여자들이 뭐 입고 와요? 한복 예쁘게 입죠. 예뻐요 안 예뻐요? 그게 우아미예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예쁜 한복 입고 오잖아요. 그게 우아미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는 미의식 우아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아름다운 형상 밑줄 치시고요. 수려한 자태 밑줄. 그러한 삶을 그려냄으로써 느끼는 미의식. 보통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면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우아미일까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우아미예요. 우아미 추구해요? 안 해요? 우아미 추구해요? 제정신 아닌 사람입니다. 우아미 현대에서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우 이뻐해 줄게. 우리는 월급 70만 원 줄 테니까 일주일이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800만 원 줄 테니까 4일 근무하세요. 어디 갈 거야? 우아미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었던 거죠. 좀 우아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아미는 정신적인 게 대부분 누구냐면 뭐 테레사 수녀? 우아미 추구했겠죠. 분명히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신 분이니까. 또 스님 중에는 또 우리나라는 이런 기독교나 천주교 쪽 얘기하면 스님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공평하니까. 스님 중에 어떤 스님? 무소유를 했던 사람. 혜민 스님은 지금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나 봐. 법정 스님이죠. 법정 스님도 뭐라 한 겁니까? 우아미 추구하신 분입니다. 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아미. 겉으로 보일 때는 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 근데 강남 우리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아미 없습니다. 그냥 성형 아름다움이라서. 그건 인위적 아름다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해되셨죠? 비장미 넘어가겠습니다. 비장미. 비장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쟁이나 이런 데 있죠. 슬픔 속에서 느껴지는 미의식이 비장미예요. 남자들이 비장미를 많이 느끼긴 해요. 어디에서 느끼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혹시 또 이러면 또 이제 연식이 나오니까 그래도 얘기해봐요. 우리나라 뭐 월드컵 경기나 아니면 무슨 경기할 때 선수들이 막 지면 어때요? 그치 화나겠지 당연히. 뭐 이 경기를 이겨야 월드컵을 나갈 수 있다든가 이 경기를 이겨야 올림픽에서 뭐 3위를 한다든가 이래 쳤어. 그럼 선수들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화내? 화내면서 막 울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또 막 머리통 터지고 막 붕대 감고 막 뛰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비장미예요. 그런 데서 느껴지는 미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아무리 봐도 미의식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 자체가 다 미의식이라는 게 문학 속에 들어오는 순간 미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태극기 휘날리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다행이다. 본 적이 있으면 아유 연식 오래되는 인간들 진짜. 거기에서 장동건하고 원빈하고 혹시 장동건이 형이잖아요. 원빈 동생을 구하려고 뭐 했어요? 막 미쳐가지고 눈 돌아가가지고 막 동생 하나 구하겠다고 나중에 빨갱이가 되기도 했잖아요. 적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동생 때문에 막 포탄 날아오는데 막 각오하는 부분 봤죠? 그러니까 형 죽을 때 어땠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주인공이 죽을 때는 항상 이게 슬로 비디오처럼 나와요. 그럴 때 느껴지는 거 눈물이 나지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게 비장미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밑줄 쳐볼까요? 슬픔이 극한에 도달 밑줄 치고요. 한해의 정서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봅시다. 시를 하나 갑시다. 시문에 그날이 오면, 그날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면, 그날 동그라미 오면. 그러면 그날이 뭐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날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날은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아, 진짜 누가 가르쳤는지 잘 가르쳤다. 삼각산 세모. 자, 보세요.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삼각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각산. 인터넷 찬스 없기. 삼각산은 어딜까요? 분명히 삼각산이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서울 촌놈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삼각산 하면 북한산요 막 이러고 있는데 삼각산은 세계의 보물입니다. 어딜까요? 여기 뭐 삼각산만 하나만 나왔으니까 이거 뭐 책 보는 분들도 잘 모를 텐데 뭘까요? 원래는 북한산이 맞긴 맞아요. 북한산의 새 봉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 인수봉이라고 들어봤죠? 미안해요. 만경대라고. 미안해요. 그럼 백운대라고. 이 세 개를 삼각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세 개의 그걸 삼각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손숨 칠 그날 괄호 쳐볼까요?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라면 괄호 쳐놓고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미래의 어느 날인데 다시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밑줄.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밑줄 칠까요? 그럼 여기는 내가 뭐 하더라도 죽더라도 그날만 오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비장미라는 거예요. 됐죠? 기뻐서 축사오매 무슨 한이 남아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마지막 골개미입니다. 골개미는 크게 풍자와 해악을 포함하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뭘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악은 그냥 단순한 웃음이라면 풍자는 뭘까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에 무엇을 고발하는 거죠?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웃기는 겁니다. 안 웃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풍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집단, 어떤 사회의 잘못, 부정적인 면을 고발하고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고 있으면 다 뭐가 된다? 풍자가 되는 겁니다. 신문 봐요, 안 봐요? 보죠. 근데 신문 볼 때 그 만화 만평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신문들 보면 여기 만화 4컷짜리도 있고 1컷짜리도 있잖아요. 보통 요즘에 1컷짜리잖아요. 그 만화가 풍자 시사잖아요. 뭐가 됩니까? 막 이상하게 얼굴 그려놓고 막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죠. 그런 것들을 풍자 만화라 그러는 겁니다. 됐죠? 월급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그쵸? 이게 풍자예요. 이 집단이 월급을 많이 안 주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풍자예요, 그냥. 안 웃긴데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 봐요, 웃잖아요. 억지 웃음이라도. 그게 풍자란 얘기예요. 근데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친구가 삐끗해서 계단에서 넘어졌어. 사실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이게 남자 여자 굉장히 차이인데 남자들은 친할수록 욕합니다. 어이 멍충이 욕하죠. 여자들은 어떡해 이러잖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근데 그거는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웃긴 거예요? 그게 해악이에요. 해악이에요. 걔 잘못한 거 없잖아. 그냥 넘어지니까 해악입니다. 근데 걔가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이야. 막 맨날 뭔가 훔쳐. 도둑질을 해. 그럼 얘 막 쟤 도둑놈이야. 도둑놈 새끼 이래 있어요. 그건 해악일까요? 풍자일까요? 친구가 굉장히 남의 물건을 이걸 잘해. 근데 지나가면서 친구가 쟤 도둑놈 새끼야. 도둑놈 새끼 이래 있어요. 그럼 이거 해악일까요? 풍자일까요? 풍자. 왜? 걔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냈잖아요. 이러면 풍자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채만식의 치숙인데요. 한번 밑줄 쳐볼까요?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잘 보세요. 나는 조선말은 싹 걷어쓰이고 국어만 쓰게 돼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면 조선말을 쓰지 않고 뭘 쓰겠다? 일본말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나라는 인물을 뭐 하는 거죠? 풍자하는 겁니다. 어디 조선놈이 조선말을 안 쓰고 국어라는 일제강점기 국어는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을 쓰겠다고 하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풍자, 골개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셨죠?
아휴, 지우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갑시다. 문학을 보는 관점은 크게 뭐가 있다? 이게 작품이 있다라면 작품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뭐라 그럽니까? 작가라 그러죠. 작가가 있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있겠네요. 누굽니까? 독자라고 하고, 작품에는 시대라든가 현실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많아요. 저는요, 아무리 작품을 읽어봐도 이게 시대를 모르겠는데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시대를 대놓고 드러내주는 작품도 있고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도 있어요. 시대가 없는 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편이 안 나눠져. 그럼 먹었다 칩시다. 그런데 먹었다는데 시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제 먹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시대? 몇 년도에? 2019년? 도에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이라고 안 밝혀준 것 뿐이지 어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으면 어떤 거 먹었어요? 샌드위치? 2019년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죠. 아침에 어디서 사 먹었어요? 집에서 있던 거? 이런 걸 우리 대화단절이라고 보통 어디서 사 먹었으면 사 먹었다?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에는 지금 뭘 그려놨냐면, 자, 조선시대에는 사 먹는 게 있었을까요? 없을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대화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요. 어쨌든 집에서도 조선시대는 안 만들어 먹었을 거고, 산업화 이후에 나왔으니까 최소한 언제가 됐나? 70년대 이후가 됐을 거다. 이런 게 우회적으로 시대가 드러난다라는 거지. 어떤 멍청한 작가가 매일 1978년, 1999년 이런 걸 다 적어주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작가는 작품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일일이 만날 수 없으니까 뭘로 드러낼까요? 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글을 가지고 작품 속에 자기의 생각을 뭐 할까요? 표현한다. 그래서 무슨 론? 표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는 작품을 읽고 뭘 알아요? 감동, 교훈, 깨달은 지식 등을 얻어내죠.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효용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시대 현실은 작품 속에 뭐가 된다? 반영된다. 그래서 무슨 론? 반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작품이 있는데 이 노란색은 작품 안에 있어요?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이 이거니까 작가와 관련된 거, 독자와 관련된 거, 시대와 관련된 건 작품 안에 있는 거예요? 작품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세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작품 안에도 있겠죠. 시를 보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시적 화자가 있을 거고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되는 겁니까? 청자가 되겠죠. 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어조도 알 수 있고 운율도 알 수 있고 심상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건 뭐만 봐도 알 수 있다? 작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은 뭐라 그런다?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만 본다 그래서 절대주의적 관점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되셨죠?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보세요. 김소월의 진달의 꽃을 읽으니 아마 작가는 이별한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었을 거야. 무슨 론일까요? 그렇죠. 효용론. 틀렸습니다. 왜요? 작가는 그랬으니까 누구 얘기한 거? 우리의 입장에서 누구? 작가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거죠. 표현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이 작품을 읽으니 앞으로 내 여자친구한테 잘해줘야지. 효용론. 또는 나도 이 작품을 읽으니까 여자친구한테 꽃 뿌려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잘근잘근 밟아버릴 거야. 이러면 효용론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셔서 문학작품 감상의 실제입니다. 한번 몇 개만 좀 해봅시다. 작품 보면서요. 이건 조금 넘어가도 되겠네요. 뒤에 보면 우리 작품 많이 할 테니까 넘어가시고요. 236쪽 수사법과 문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시에는 비유와 상징이 없는 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시에 비유 상징이 있는 게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아무 시나 얘기해보세요. 다 비유 상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시가 비유가 특히 현대시에서는 비유 상징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제강점기에는 뭐 할까요? 독립이란 말을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시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보세요. 외국시에 이렇게 해봅시다. 이니스프리 섬으로 가자. 어디 가고 싶은 거죠? 그냥 맑고 고운 향이 있는 이니스프리 섬으로 가자 그랬어요. 왜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화장품이 있으니까. 난 맑고 고운 향이라 그랬지. 화장품이 된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야. 이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다시 해석하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이니스프리 섬으로 가자. 어디 가고 싶어요? 이니스프리 섬. 맑고 고운 향이 있는 이니스프리 섬으로 가자. 왜 가고 싶어요? 맑고 고운 향이 있나 보죠.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배워져요? 이니스프리 섬으로 가자. 이곳은 어딜까요? 1번 조국, 2번 이상향, 3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도 지가 지시를 모른다는 얘기잖아.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원래 우리는 비유법에는 크게 직유, 은유, 의인, 대유, 풍유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비유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이거 전부 다 비유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직유가 뭐죠? 직유나 은유의 공통점은 무엇과 무엇? 원관념과 뭐가 나온다? 보조관념이 나오는 겁니다. 원관념 몇 개? 하나. 보조관념 몇 개? 하나. 그래서 서로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면 자세히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세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잘 모르는 거를 좀 더 뭐 한 겁니까? 우리가 익숙한 사물을 가져다가 뭐 하니까? 빗대서 설명하니까. 직유는 뭘 쓰죠? 뭐뭇처럼, 뭐뭇인 듯, 뭐뭇인 양, 뭐뭇 같이 이렇게 쓰는 거죠. 은유는요. A는 B이다. A 꼴 B이다 또는 A는 P이다 이랬습니다. 잘 보세요. 네,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랬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꽃일까요? 누님일까요? 누님. 같이니까 직유. 누님이 뭐처럼 생겼대요? 꽃처럼 생겼으니까 누나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겠죠. 그럼 예쁘다는 누나를 말하기 위해서 꽃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은 원관념, 호수 보조관념이죠. 그럼 이 호수는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넓다, 좁다? 넓다. 그래서 너 언제라도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직유법 밑줄 치기 바랍니다. 마치, 흡사, 같이처럼, 양, 드세표요. 밑줄 치시고요. 원관념을 표면에 뚜렷이 대시 밑줄 칠까요? 자, 하나씩 봅시다.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보세요. 하나씩만 좀 해볼게요. 원관념이 뭘까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나그네 원관념. 보조관념은요? 구름에 뭐 가듯이?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죠. 자, 구름은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럼 이 나그네는 바쁜 사람일까요? 한가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여유로운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분위기 아주 좋아. 10시 아침 촬영할 때 사람들이 거의 사람 대기를 포기하고 시작하는데? 졸려요? 아니 뭐 피곤해요? 난 겁나 피곤한데? 정말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거기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뭘까? 자, 은유법입니다. 자, 직유법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표면에 직접 나타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밑줄 칠까요? A는 B다. A의 B의 형태로 나타난다. 밑줄 치시고요. 다음 문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은총의 돌계다. 섭리의 자갈밭 할까요? 여러분 섭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뭐와 똑같대요? 자갈밭과 똑같대요. 자갈밭 어때요? 평평해요? 아니면 험난해요? 걸어갈 때? 편하게 걸어가요? 아니면은 어렵게 걸어요? 자갈밭을? 그렇죠. 그러면 섭리로 가는 길이 쉽다요? 어렵다요? 어렵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섭리를 안 합니다. 어려워서. 진리도 추구 안 하려고요.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들은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저 예전에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쉬어도 돼. 이렇게 해야지 뭐. 의인법과 화류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무원하고 고등학교 과정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의인과 화류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의인과 화류 구분하려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의인이 뭐예요? 뭐가 아닌 게? 사람이 아닌 것을 뭐처럼? 사람처럼 만드는 건 의인이에요. 그럼 화류는요? 뭐가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입니다. 그럼 이게 화류인지 의인인지 보세요. 바위가 힘찬 기지개를 펴고 산을 향해 달려간다. 화류의 의인이에요? 그거 나뉘자예요. 왜냐면 화류도 되고 뭐도 돼요. 의인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화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의인으로 퉁치는 경향이 많은데 구분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넓은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죠? 화류는 맞습니다. 바위라는 무생물을 뭐처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 의인에도 마찬가지로 전나무, 잣나무들만이 대장부의 기세로 그랬습니다. 잣나무는 원래 생명력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무생물로 봐야 됩니까? 생물로 봐야 됩니까? 보통 나무는 무생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전나무들이 대장부의 기세로, 그러니까 누구처럼? 사람의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 화류 보세요. 나무가 긴 꼬리가 달렸건만 이거는 또 화류예요. 나무가 긴 꼬리가 달려줘. 같은 나무인데. 그러니까 긴 꼬리가 달린 건 생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또 화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려도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막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화류와 의인을 두 개 주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구분만 좀 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럼 보세요. 새는 울까요? 웃을까요? 아침에? 울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결혼을 했어. 신혼여행지에 갔어. 첫날 아침에 커튼을 쫙 펼쳐서 아침에. 그럼 새가 울까요? 웃을까요? 울어요? 맨날 나면서 으이씨 나는 솔로인데 저것들은 좋겠다면서 울어요? 야, 나 그 새 한번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울어요? 웃어요? 참 질긴데 새 안 울어요. 여러분들 새 우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눈물 막 흘리면서 나는 왜 셀까? 저 인간이 운 적 없습니다. 새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지적일 뿐이에요. 근데 새가 울면 마치 누구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웃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운다 하면 이거 의인화예요. 왜? 생명이 있긴 하지만 새는 울거나 웃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적이는 거예요. 보세요. 새 지적이죠. 개도 짖는다, 지적이네. 짖는다 그러죠. 소는 운다 그러죠. 돼지는 돼지는 꿀꿀 거린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웃는다, 운다라는 얘기 안 해요. 다 용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울거나 웃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뭐처럼 얘가 운다라고 하면 얘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고 얘가 웃는다 해도 얘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의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선생님 새 울잖아요. 왜요? 왜 안 울어요? 우리 집 새는 우는데요? 눈물 봤니? 아니요? 안 우잖아. 그래도 우는데요?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새가 서로 새끼 나면 웃겠네? 막 먹이 멀어져서 와 우리 새끼 잘 컸네 이러겠네? 난 이런 새 3마리만 있으면 좋겠어. 그럼 전국 순회 아니 세계를 순회하면서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울어! 딱 누르면 자 박수 우는 새 보셨습니까? 이러고 없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고등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새 안 울어. 그러니까 선생님 울어요. 안 운다니까. 우는데요. 우리 집에 앵무새 있는데 울어요. 으악 슬프다. 이렇게 우는데요. 그 미친놈이지 그거는. 새가 그 교육을 시켜서 음성적으로 나오는 거지 울진 않는 거예요. 아 진짜 별별 놈이 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성법과 의태법입니다. 여러분들 의성어라는 게 뭐죠? 무엇을? 소리를 글로 나타내는 거. 의태어는요? 모양을 글로 나타내는 거. 보세요. 새가 펄펄펄 날아갑니다면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 꽃이 활짝 피었어요는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의태어. 천둥 소리가 쾅쾅쾅쾅쾅 울렸습니다. 의성어죠. 그러면 여러분 음성상징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일까요? 의태어일까요? 음성상징어입니다. 의성어일까요? 의태어일까요? 의성어. 정확하게 틀렸어요. 그럼 한 번에 기회 줄게요.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의태어? 정확하게 또 틀렸어요. 아우, 사지선다 중에 어떻게 하나만 빼지?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의성어가 있어도 음성상징어고요. 의태어만 있어도 음성상징어고요. 둘 다 나와도 음성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라고 나와 있으면 의성어만 있어도 되고 의태어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대유법입니다. 이 대유법이 뭐냐면 대표하는 거예요. 뭐 할까? 그치. 3일도 될 수 있어요. 축구 선수 하면 누구 생각나요? 그렇지. 축구 선수가 한 명밖에 없을까? 그게 대표가 된 거죠. 그게 대유법이에요. 보세요. 무궁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 무궁화가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개 중에 무궁화니까 어떻게 해결되는 이게 대유법이에요. 삼천리 화려강산 했죠. 삼천리 화려강산 어딜까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삼천리예요. 대략. 여기서 잠깐 1, 2가 얼마나 되죠? 길이가 1, 2. 1, 2는 약 400m입니다. 삼천리면 1200km 정도. 그러니까 남북을 합치면 1200km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이 조금 안 나오죠. 북한이 좀 더 크잖아요. 끝까지 가면 대략 한 1200km가 나온대요. 그래서 삼천리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 됐죠. 자, 갑니다. 중의법입니다. 여러분 이 중의법은 좀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중의법은 하나의 단어를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2개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때 수양산을 몇 가지로 본다? 2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딜까요? 진짜 중국의 산이에요. 이유는 이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상징한다? 수양, 대군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걸 중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의법은 조금 배우셔야 되지 내가 낯선 작품이 나오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중의법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작품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의법이 나오는 거 뭐 많게는 10개, 좁게 보면은 한 3, 4개 정도만 보더라도 거의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게 다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큰일 날 뻔했다. 이제가 누구냐면 백이라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이제가 되는 거예요. 성을 따오면 안 됩니다. 성 따오면 이거 닭돼요. 백숙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안 됐어? 그 이제가 누구냐면 원래가 은나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은나라가 신하의 나라고 주나라가 임금의 나라인데 이 은나라가 주나라를 침범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어떻게 임금으로 모시는 나라를 저거를 칠 수가 있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뭐만 먹고 고사리만 먹다가 죽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가 나오면요 항상
지조, 절개, 충. 얘를 상징하는 겁니다. 고전에서는 딱 나오면 지조, 절개, 충,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에 풍유법입니다. 풍유법은 뭐냐면 속담이나 격언은 전부 풍유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하룻강아지 법모선절 모른다? 풍유법입니다. 됐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뭘까요? 풍유법. 빈수레가 요란하다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원래 그래요. 등기 없으면 말 진짜 더럽게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 자기의 무엇을 그 없음을 뭐 하려면 감추려니까 헛소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또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말 저 말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과 말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말 많으면 이상한 말이 나오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다 듣고 기승전결에 맞게 딱딱딱 핵심 논리적으로만 얘기하죠. 그게 빈수리가 아니고 꽉 찬 수리겠죠. 자, 우화법입니다. 우화법은 또 지어볼까요? 어릴 때 책 읽었을 때 우화가 나온 게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솝우화. 누가 나와요? 그렇지, 많이 나오지. 질문이 우문인데 현답이야? 아니, 많이 나와요. 두루미 여우도 나오고 또 토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화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동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화법이란 거는 이 나오는 동물들이 누구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화법은 우회적 또는 우의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물을 내세워서 인간의 삶을 말하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저 우화법을 사용했다라는 건 인간의 삶이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돌려서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 전체가 인간의 속성을 대표하는 동물이나 식물로 채워진 우화입니다. 자, 간밤에 불던 바람이 눈설이 쳤단 말인가? 눈설이 밑줄 치고요. 자, 뭐가 쳤습니까? 밤에 뭐가 쳤대요? 눈설이가 쳤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눈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이씨.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왜 이게 내가 의시했냐면 이성 친구들이 있었죠. 한 번이라도 모태솔로는 아니겠지? 나중에 르브르공을 가서 한국인 대표로 총각상, 처녀상 이럴 건 아니잖아요. 자, 그 사람하고 지금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있어요. 좋게 헤어졌어요?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안 좋게 헤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했던 사랑이 좋아? 안 좋아? 그거 봐. 근데 사랑이 부정이잖아. 그러면 다시 사랑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 신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사랑하면 무조건 긍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랑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 그러면 부정.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랑 그러면 긍정. 대체적으로 긍정이지만 부정도 나와요. 어머니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저 사람은 호로 자식입니다. 어머니는 절대 건드는 대상 아니에요. 우리 문학사에서 어머니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다? 긍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들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뭘 또 부정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문제적인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드라마도 보세요. 옛날 드라마 보면 어머니들이 맨날 희생하고 아버지들이 맨날 술 먹고 가장 깽판 나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술 먹고 깽판 나는 집구석 없습니다. 물론 현실은 있지만 문학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눈이라는 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나 지금까지 5분을 얘기했어. 눈설이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둘 다 아직은 몰라요. 근데 밤에 눈이 왔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쳤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져 간대요. 눈설이가 치고 나니까 낙낙장송이 어떻게 된다? 기운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눈설이 때문에 기울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여요, 여러분들? 낙낙장송 중에서 뭐죠? 소나무. 고전에서는 100%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긍정이라 그랬죠. 지조절개 충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눈서리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왜? 만약에 이게 고전이니까 누구를? 충신을 뭐하는? 죽이는 누가 된다? 간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눈서리, 낙락장송,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왜? 식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얘기했다라는 거.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못다 핀 꽃이 야말에 무엇하겠느냐? 그럼 못다 핀 꽃은, 이 꽃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입니다. 꽃이야 말에 무엇하겠니까 꽃이 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피고 있는 거예요? 눈서리 때문에 못 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꽃은 미래의 누가 되는 겁니까? 충신인데 눈서리가 못 피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사용되고 있다? 우화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잘했다.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변화법인데 변화법은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변화법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